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집단 지성토론 집현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상입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휴머노믹스, 사람 중심 경제를 제시하면서 기회, 돌봄, 기후, 평화 이렇게 4개 경제정책 분야의 신규 정책 구상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2년 동안 김동연 지사가 시행했던 여러 정책을 평가하고요.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디에 방점을 찍고 도정을 이끌어가야 할지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경기도 의회 여야 의원 4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국민의힘 윤충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장민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주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양주 출신 도의원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4분께 좋은 의견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8기 김동연 호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취임식 당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취임식을 취소하고 수해 지역을 방문했던 김동연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의욕 넘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기도정을 맡으면서 정말 흥분됩니다. 그리고 의욕이 넘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생활 변화 좀 시켜보고 싶어요. 지난 2년 동안 김 지사는 경기 360도 돌봄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를 기후 도지사로 부르며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전 취임하면서 목표로 내건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 원 달성을 지키기 위해 37개국을 방문해 해외 투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 도정 절반을 항해한 김동연 지사의 정책들을 돌아보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진단해봅니다. 보신 대로 그럼 지난 2년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을 평가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전반적인 평가를 좀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난 2년간의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님들부터 평가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장민수 의원님 몇 점입니까? 이게 점수로 참 매기는 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통계를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리얼미터에서 매달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지율을 집계를 합니다. 네. 집계를 하는데 임기 반환점을 넘은 7월부터 제가 살펴보니까요. 7월, 8월 양 달에는 김동연 지사가 전체 17개 광역지자체장 중에 1위를 차지했었고 9월에는 2위, 10월에도 2위 이렇게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그래도 뭐 종합적인 정책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민들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한 85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85점 나왔고요. 유호준 의원님. 네, 저는 57.9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57.9점이요? 네, 57.9점입니다. 앞서 장민수 의원님께서 인용해 주신 그 여론조사 결과가 10월 기준으로 김동연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57.9%가 도정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도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도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57.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현전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점수를 여쭤봤을 때 지금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와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난 2년간의 정책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런지 윤 의원님. 네, 저는 일단 점수를 드리자면 59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치는 대화와 소통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좀 부족해져서 사실 1년 전까지는 좀 더 높았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59점 정도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좀 평가가 좀 내려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몇 점입니까?
네, 저는 김동연 지사께 한 6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 구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하고 너무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는 집행기관이고 경기도는 저는 지원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17배가 넓습니다. 31개 시군에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그 31개 시군을 정책을 지원하고 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정책을 너무 주도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는 한 6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2년간의 김동연표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좀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박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오늘 정책 평가에 대해서 여러 좋은 의견 나눠주실 걸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청 직원들에게 전체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한 팀으로 정진하자 이런 내용의 편지였는데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민수 의원님. 아무래도 김동연 지사가 2년간 열심히 도정 활동을 하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한 칭찬을 좀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가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도정이 좀 일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지점을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김동연 지사가 2023년 1월 30일에도 그 긴급복지 한라인을 통해 위기 이웃을 도와달라고 했던 제보자에게 또 편지를 보낸 또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이런 과정에서 편지라는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구나 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 받아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잠시 후 자세하게 여쭤보고요. 윤 의원님께서는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도지사는 당연히 리더로서 우리 공무원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의원들한테는 안 주셨더라고요. 그 행정망 내부 게시판 와글와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네. 보면 우리 도의회나 의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도 가끔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무마시키고 또 도의회와도 협치하겠다는 모습으로 저희 도의원들에게도 보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유일하게 편지를 받아보신 유호준 의원님 어떤 편지 내용이었는지. 이제 조직 개편안이 부결됐던 적이 네.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 제 연락 주셨고 이제 간단한 메시지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냥 흔들림 없이 하던 대로 잘해라. 그래서 하던 대로 열심히 잘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함께 해 나가자 이런 어떤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김동연 지사의 편지 내용에 대한 행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분야별로 이번에는 지난 2년간의 정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표 경기도의 대표 정책하면 기회소득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과 예술인 또 농어민, 체육인, 기후행동, 아동돌봄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지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 경기도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께 소득 보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기회소득 사업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민수 의원님. 아무래도 김동연 지사께서 기회소득을 통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로 장애인과 예술인, 그리고 2차로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2차로 진행한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은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뚜렷한 성과를 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장애인과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물론 경기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지만 2023년도에 이 정책을 수혜를 받았던 분들을 어쨌든 조사를 했는데요. 확실히 그 전보다는 본인들의 삶이 더 나아졌고 예술인과 그리고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권익 상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성과가 일부는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런 가치 창출에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을 좀 주는 이런 방향성을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한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영주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연장선이다. 네. 전 지사님의 정책의 연장선이고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 부분은 좀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참 지금 뭐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업인 그리고 아동 돌봄,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있는데요. 우선 예술인 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네. 예술인들이 많이 사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는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술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네.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이 세 개의 시는 빠졌고요. 그리고 농업인 기회소득을 받는 지자체를 살펴보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에 그 시군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기회소득이어서 네.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생존에 위협받는 분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옛날 그 농업인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다수였지만 지금의 농업인들은 분홍의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자제분들이 살펴보면 농업인 기회소득을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것을 받으면서도 불만의 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술인 기회소득을 또 살펴보게 되면 저희 지역도 이 정보를 빨리 아시는 분들만 기회가 돌아가고 나중에 정보를 알아서 저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벌써 예산이 마감이 돼서 갈등의 소지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문제 있는 기회소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우리 기회소득을 보게 되면 저는 청년의 기준의 나이까지 이 소득이 기회소득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비용을. 근데 24살 딱 4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네. 100만 원을 주는 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기회소득은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야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소득과 더불어서요,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하면 360도 돌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경기도의 360도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먼저 누구나 돌봄,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합니다. 언제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어디나 돌봄, 기관, 가정, 야간, 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동연표 360도 돌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기존의 돌봄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장 의원님, 큰 차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360도라고 하면 부족함 없이 네. 모든 것을 채운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돌봄 혜택을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게 제일 크다라고 보고요. 기존의 돌봄 서비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각지대가 존재를 했었고요. 물론 이 사각지대를 모두 당장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급한 상황에서 필요로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돌봄의 보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도정 과정에서도 이 돌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고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특히 돌봄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도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이제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360도 돌봄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여름에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생활보고 또 난치병 등등을 앓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분들 기초생활수급
이 복지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긴급복지 한라인, 위기상담 콜센터가 개설이 됐고요. 이 긴급복지 한라인이 확대 운영되면서 지금의 360도 돌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기도의 이런 돌봄 정책 제2, 제3의 수원 세모녀 사건을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도 2002년 8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죠. 아직까지 도민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고 저도 참 가슴이 지금까지도 아픕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360도 돌봄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정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누구나 우리 정책을 보게 되면 재정이 허락하는 시군만 지금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시군은 지금 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한 60% 정도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재정이 힘든 곳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더 많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도비 100%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재정 자립도를 봐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은 곳에 도비가 더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도 정책에서 이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좀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유호준 의원님께서도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수원의 새 모녀 사건도 오늘 언급됐지만 성남에서도 작년에 두 모녀가 또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의원은 경기도민을 책임지겠다고 의원 선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담할 뿐이고요. 저는 긴급복지 한라인의 의미는 일단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하겠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저는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 저희 의원들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 그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김동연표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도민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축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반기에요. 대한민국 모든 길에 통하는 더 경기 패스 시행을 시작을 했고요. 아울러서 똑똑하게 가는 버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수요 응답형 맞춤형 버스인 똑버스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15년간의 수건 사업이었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도 개통을 했지요. 이 같은 경기도의 교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런지 윤 의원님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많은 교통 정책을 실시하셨는데 먼저 더 경기 패스부터 살펴보면요. 네. 경기 패스는 우리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실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사업을 살펴보면 국토부의 K패스 사업이 있어서 이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2,248억 원이 경기도에 내려왔고 거기에 경기도의 별도 예산이 121억 원이 추가돼서 25년도에 총 2,369억 원으로 이 경기패스 사업이 진행되는데 약 103만 명에게 1인당 연간 24만 원 정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과연 100% 김동연 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거의 20분의 10분은 그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표 교통정책의 대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똑버스를 좀 살펴보면요.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란 뜻인데 버스 요금인 1,450원만 내면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똑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 똑타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 소유의 플랫폼이에요. 아마 이게 기한이 한 2년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나면 똑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지금 그 업체에서 계속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앱을 만들려고 하는지 한 3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이제 요구를 했었던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만큼 그 예산의 확보가 없이 확실한 정책의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이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너무 앞서간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물론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우리 도민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되고요. GTX는 우리 민선옥이 그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대심도 철도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정책을 고민하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사실 또 우리 김동연 지사님도 이 GTX 플러스 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당선되는데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또한 국비가 많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GTX가 김동연 표 공약에 더 많은 곳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 조금 더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 경기도민에게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잘 진행되겠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GTX만 너무 앞세우는 거 아니냐. 그 남부 지역에 광역 철도는 너무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게 바로 얼마 전 회기 때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배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저는 북부 포천 출신 의원으로서 GTX G 노선이 지금 포천을 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분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이게 제발 우리 국도 철도망 계획, 국가 철도망 계획 5개년 계획에 꼭 첨부가 돼서 꼭 포천으로 GTX G 노선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김동연표 기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 스스로를 기후 도지사라고 부를 정도로 기후 정책에 좀 진심인 것 같아 보입니다. 대표적인 기후 정책, 경기 아리백인데요. 재생 에너지 확대 또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경기도의 에너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달성을 해서 공공, 기업, 도민, 산업,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 아리백 사업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영주 의원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김동연 지사 정책 중에 제일 저는 마음에 와닿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백은 아픈 지구와의 약속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의 신규 태양광 설치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청사에도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것은 과거에 그 태양광이 탄소를 머금고 있는 나무를 베고 태양광이 산으로 올라가서 국민들의 아직까지 지탄을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 산업단지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네. 아리백을 신청하겠다. 그리고 유휴부지에 그리고 공공기관 옥상에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아리백을 달성하겠다. 정말 마음에 들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산단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50개 산단의 발전 사업이 가능했지만 99개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북부의 우리 양주시의 은남 산업단지는 경기 북부에서 탄소 중립 산업단지로 처음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네.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리백이 달성되면 정말 이 지구가 네. 깨끗해지고 평온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공과 산업 아리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김동연 지사가 기후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기후도지사라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 흡선을 갈아엎는 각종 개발 계획 세우고 있고요. 공항 건설 계획을 세우는 분이 어떻게 기후도지사를 잘 만드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이런 철진한 그린워싱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못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아리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지사가 지금 아리백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는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 아리백이 아니라 민간의 아리백 소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량보다 지금 남부 반도체 벨트에 투입돼야 할 전기량이 더 많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김동연 지사가 지금 이 정도 추세로 하다가는 김동연 지사의 취임 전보다도 못한 상황이 올 거다. 이 반도체 벨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네. 지금 정부 계획으로 이거 뭐 LNG 발전하겠다, 아니면 지금 동해안에서 전기 끌어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으로는 무슨 아리백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그린워싱,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도민 아리백 등등을 통해서 더 엄밀하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오히려 좀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투자 유치 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2년 전에 취임하면서 일성이었습니다. 임기 내에 투자 유치 100조 원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그것도 해외 글로벌 투자 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년 동안 만남을 가진 국가만 37개국, 또 해외 주요 인사 160여 명을 만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윤 의원님. 네, 우리 김동연 지사는 임기 내에 투자 1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22년 7월에 취임하고 나서 올해 10월 달까지 약 73조 3천억 원을 투자 유치를 받아서 약 70%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이제 주시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를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들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실제로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언제쯤 유치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다음에 단순한 업무 협약 체결만으로 투자 유치 금액에 포함시키고 또 목표 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약간 포장 행정, 광고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유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해외 자금이 경기도로 유입되는 것인지 진단과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제가 그렇다고 경기도의 투자 유치 노력을 이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과정 중에 문제는 없는지 거품없이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전 대체로 윤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100조라는 어떤 금액에 너무 포커싱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100조가 되든 안 되든 그 정도 금액이 실제 경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행보, 특히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어떤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경기도가 가진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여기에 접목시켜서 실제 지속 가능한, 특히 투자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 해외 투자자들이나 국내 유수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느냐, 경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것이 단순히 경기도의 특정 지역에만 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뭐 경기 북부부터 전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도 조금 과업으로서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얻어서 과업을 잘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요,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2년 동안 시행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토론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4개 분야 신규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머노믹스로 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 4개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반기에는 복지, 기후, 외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 해결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 동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도정 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도지사가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도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도정 키워드로 제시한 휴머노믹스, 기회, 돌봄, 기후, 평화 4개 경제 분야 신규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조명해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제시한 김동연 지사의 정책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경제, 이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휴머노믹스, 사람 중심 경제 좀 어렵네요. 먼저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동연 지사의 어떤 정치 철학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건가요? 제가 경제는 전공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이 휴머노믹스의 이 어원 자체가 인간과 경제학의 합성어입니다. 거기서도 나와 있듯이 기존의 이제 GDP 중심의 어떤 양적 성장 전략을 좀 탈피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행복, 역량 제고를 좀 하자. 가치 실현과 경제적 기회 확대를 하자라는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녹여져 있는 정치 철학이 앞서 저희가 논의했었던 어떤 기회 소득 그걸 볼 수 있듯이 기회 확대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다. 거기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특히 혁신적인 어떤 도정을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정치 철학에 녹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같은 휴머노믹스, 사람 중심 경제와 관련된 김동연 지사의 구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휴머노믹스를 제시하면서 기회, 돌봄, 기후 평화 이렇게 4개의 경제 분야의 자세한 신규 정책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 먼저 기회 경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경제, 사람 투자, 기회 확장을 통한 더 많은 경제 활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내건 신규 사업으로는요, 먼저 주 4.5일제가 있습니다. 격주 주 4일제 또는 주 35시간제 또는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울러 경력 단절 없는 일자리, 먼저 0.5잡, 하루 4시간 근무, 0.75잡,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돌봄 경제,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간병 SOS 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운데 입원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내용, 일단 주 4.5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 5일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또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니다. 그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실과 득, 득과 실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먼저 이용주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네, 참 4.5일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워라밸 보장이라는 취지에서는 공감하고 또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5일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 10년이라는 그 연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너무 성급하게 4.5일제를 주장하고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참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임금 삭감 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세금이 들어갑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좀 형평성 논란과 함께 또 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 4.5일제는 좀 사회적인 공감과 연구 그리고 또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졌다고 다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에는 TSMC가 있습니다. TSMC 면접 방식을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는 너 영혼을 갈아 넣을 준비가 되어 있냐?
그게 면접이라고 합니다. 참 여기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4.5일제가 산업까지 퍼지게 되면 과연 이게 적정한 시기에 4.5일제가 도입이 되는 건지 참 의구심이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준비와 점검이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지금 뭐 경기도가 하겠다라는 게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게 결국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0년이라는 뭐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10년의 준비의 시작이 이런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범 사업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회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결국 이 정책이 결국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뭐 정규직 좋은 일자리들을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제 저소득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줄어든 임금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좀 면밀하게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뭐 연구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가운데 재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 4.5일제 그리고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모두 사실은 재정이 좀 관건입니다. 특히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기업에 경기도가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앞서 저희가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사업이 중단됐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업이 시행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중단되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 의원님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방금 이영주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4.5일제 도입이 과연 워라밸하고 상관이 있을까? 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하면서 한 104억 정도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내 50곳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도비로 충당하고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취지에 필요한 사업임에는 동의하지만 두 사업 모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 세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과정에 우리 재정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우리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우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4.5일제가 시행되면 이 기업에도 경제 분야에도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장민수 의원님. 우선 질문이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우려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중간에 사업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된다면 중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 나눴던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처음에는 가입자를 10만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88만 명이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추계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거 차이가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좀 해보고 그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분명히 발생이 될 텐데 그런데 순차적으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5일제라는 개념이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일부 있어 왔고요. 네. 그리고 제 기억상으로도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당시 아젠다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워라밸을 챙기고 노동시장이 바뀌고 있고 산업구조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좀 이 변화에 대응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또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은 좀 채워나가면서 시범 사업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그 방향을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시범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면밀한 정책 점검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 지사의 하반기 도전 키워드 휴머노믹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남은 두 개의 경제 분야는요. 기후경제 그리고 평화경제입니다. 먼저 기후경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후 경제 분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가 내건 신규 프로젝트는 이러합니다. 경기 기후 아리백 펀드 조성, 경기 기후위성 발사, 그리고 경기 기후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신규 사업을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 접경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 선도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 북부 대개발 지속 추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히 기후경제 분야에서 최근 뉴스 보도 등을 통해서 아마 많이 말씀드리셨을 겁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기후위성 발사 사업을 세우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관 협력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방안도 많이 나왔는데 기대도 크고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위성 발사 성공을 위해서 풀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일단 이영주 의원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저한테 먼저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인공위성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위성 강국이죠. 그것은 정부가 갖고 있던 위성 기술을 민간에 풀어서 일론 머스크가 많은 그 연구와 도전으로 지금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위성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후위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우리 또 경쟁 구도가 갖춰져야 이 위성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우선 김동연 지사님의 그 기후 위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좀 같은 수도권하고는 좀 협업을 해서 예산을 분배하고 더 많은 위성을 예산을 분배한다면 더 많은 위성 더 고정밀한 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위성 산업에 우리나라 위성 산업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위성 강국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이 위성 산업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 기후 위성이 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방안과 더불어서 지금 선도해 나가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유호정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제가 이제 경기도 기후대응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후위성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처음에 이제 서울이나 인천에도 다 제안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 다 제안을 했고요. 경기도는 받았지만 인천과 서울시에서 안 받았다는 거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단체장들의 의식이라 해야 될까요? 위기의식이 좀 다르지 않았나 이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후위성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좀 면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해야 하고요. 기후위성이야말로 잘 쓰면 정말 몇십 조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못 쓰면 또 우주로 떠나보낸 또 하나의 쓰레기가 되는 법이거든요. 이 사업이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뭔가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면 이걸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쏘아 보냈을 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전시켜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는 높게 평가하는 민관 협동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경기도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네. 경기도의 수많은 뭐 기후 플랫폼이라든가 경기도의 뭐 기후 관련 테크 기업들과 공유하면서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저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준비는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평화 경제 분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 북부 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 부분 사실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 실현해내는 데에는 분명히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협력, 소통이 굉장히 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한데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이 부분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포천의 지역구이신 윤 의원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질문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라고 해주셨는데 답을 말씀드리면 사실 임기 내에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북부특별자치도가 정책적 이슈가 많이 됐고 또 우리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는데도 일조를 한 그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많은 도지사님들께서 발표만 하셨다가 이제 접으신 경우의 사업인데요. 사실 굉장히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열심히 이걸 추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동력을 좀 잃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다가
그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린 게 북부 대개발, 북부 대개조라는 방향을 갖고 약간 방향을 틀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명칭 가지고 좀 약간 실수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지금 이 시점에 왔는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서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 그다음에 강원, 전북 등이 있는데 여기에 좀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우리가 좀 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법제도 마련이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좀 개조를 해서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북부가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북부 이제 파주, 포천, 양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권역별 경제 특구를 먼저 지정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북부와 남부로 갈라서 이제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게 좀 정답이 아닐까. 그리고 또 물론 도민에게 많은 소통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좀 급하게 진행되다가 지금 약간 체했다. 앞으로 이걸 체한 거를 해소하려면 정말 우리 도민과 그다음에 도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북부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난 뒤에 이 같은 큰 계획,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장민수 의원님.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도지사가 돼서도 참 힘들 것 같은 생각은 참 듭니다만 우선 최종 구상안이 조만간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우리 도민분들께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윤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법에 대한 통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더욱이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를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상당히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도까지 끌고 오고 이슈 파이팅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하는데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법 통과라든가 중앙부처 협력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더 현실적인 단계적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앞서 윤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한다든가 특히나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평화와 관련된 어떠한 비전을 또 보여주시느냐 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단계적으로 성립이 됐었을 때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마중물의 역할은 할 수 있겠다 남은 임기 동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김동연 지사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좋은 성과로 보답을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씩 의원님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윤 의원부터 해주실까요? 네, 김동연 지사님 사실 열심히 잘 해오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속해 있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이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의 2% 미만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는 미래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예산은 기회소득 쪽으로 많이 가져가셨어요. 사실 이 1,585억 원의 규모의 기회소득을 좀 미래소득으로 바꿔서 추진하시면 정말 박수 쳐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민수 의원님도 한 말씀. 지난 임기 동안 해주셨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특히 미래에 대한 마중물, 씨앗을 잘 뿌려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 세대들이 이것을 잘 수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한 30년, 민선 8기입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장이 임기를 마쳤을 때 그 지자체장에 대한 어떤 잔상이 남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지자체장들이 그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아직 기회가 있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그 잔상을 남기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의원님의 말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사님 전 반대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은 지금 누구보다 더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협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지역 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복돼서 행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좀 경기도를 좀 바르게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또한 경기도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도 13만 명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고양시는 더 많은 인구가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우리 양주도 25%가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근데 우리 도의 생각은 교통, 도로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을 보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비율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충분히 우리 경기도도 자전거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하천 도로가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행정의 협업, 연계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현장을 더 둘러보시고 이런 것 하나하나를 해결하신다면 원하시는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관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우리 그리고 또 남북 간의 불균형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지사님 북부특별자치도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추진하시고 하시는데 더 북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호준 의원님 의견까지 들을게요. 저는 뭐 이영조 의원이랑 정확히 반대이긴 한데, 제가 김동연 지사님과 같은 당이긴 하지만 다른 뭐 여느 야당 의원님들보다도 더 지사님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이라던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서 저는 계속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눈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지사님 덕분에 그런 모습들이 동료 정치인으로 저는 굉장히 지사님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남은 임기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지사님의 정책과 경기 도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의회 집단지성토론 집현전, 오늘은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난 2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또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기 반환점을 돈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를 내세웠는데요. 이를 성공적으로 잘 이뤄내서 앞으로 도민들이 한층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집단지성토론 집현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